소화분말의 주 성분이며 제1인산암모늄인 분말소화 약제는 자, 여기서 분말소화 약제 같은 경우는 총 4가지로 분류하고 있죠. 제1종부터 제4종까지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지금 소화분말의 주 성분이 자, 보시면 제1인산암모늄이라고 했죠. 제1인산암모늄.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1종부터 4종까지의 분말 중에서 바로 제3종 분말소화 약제의 주성분이 되는 거죠. 자, 그럼 하나씩 정리를 해보면 자, 제1종 분말소화 약제 같은 경우는 주성분이 탄산수소 나트륨이고요. 그리고 제2종 분말은 탄산수소 칼륨이죠. 그리고 제3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1인산암모늄이고요. 그리고 제4종 분말은 탄산수소 칼륨과 요소의 화합물이 바로 제4종 분말소화 약제의 주 성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의 3종 분말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정전기로 인한 화재를 줄이고 방지하기 위한 대책 중 틀린 것은 자, 1번부터 보시면 자, 공기 중의 습도를 일정 값 이상으로 유지한다. 공기 중의 습도를 일정 값 이상으로 한다. 자, 여기에서 즉 상대 습도를 바로 70% 이상, 70% 이상으로 유지하면 바로 정전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했어요. 자, 1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2번에 기기의 전기 절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도체로 차단 공사를 한다. 자, 절연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도체로 차단 공사를 한다. 자, 부도체를 사용하게 돼버리면 이게 전하가 축적되기 때문에 오히려 정전기가 더 발생하기 쉬운 거죠. 그래서 부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체를 사용해야 정전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 2번이 틀렸고요. 자, 3번에 공기 이온화 장치를 설치하여 가동시킨다. 자, 여기서 이 이온화 장치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정전기를 중화시켜서 바로 방전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3번은 맞는 설명이고요. 그다음 4번에 정전기 축적을 막기 위해 접지선을 이용하여 대지로 연결 작업을 한다. 자, 여기서 이 접지선을 이용하면 바로 정전기를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예방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바로 2번입니다. 부도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도체를 사용해야 정전기를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할론 1301의 분자식은 자, 보기 중에서 할론 1301의 분자식, 즉 화학식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할론 소화 약제의 우리 분자식을 구할 때 자, 공식이 있었어요. 공식. 자, 어떤 공식이냐면 자, CF, ClBr 이 4개의 원자를 이 순서대로 일단 나열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1301이기 때문에 이 아래 첨자에 1, 3, 0, 1을 붙여줍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염소 같은 경우에는 제로이기 때문에 자, 염소는 없어요. 분자식에. 그래서 CF3Br.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1번 같은 경우에는 이게 메틸 클로라이드라고 해서 이게 메틸 클로라이드입니다. 그래서 이건 할론과 무관한 그러한 분자식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 2번 같은 경우는 CH3Br이에요. 그러니까 4번과 비교했을 때 이 원자 HF 이 차에 하나의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메틸 브로마이드라고 해서 바로 농업용 살균제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물질입니다. 그리고 3번에 CF3Cl. 자, CF3Cl. 그러니까 염소와 브롬만 바뀐 거죠. 자, 이거는 할론 1300이라고 해서 잘 쓰지 않는 그러한 약자이긴 한데 바로 이것은 할론 1300에 해당이 되는 분자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의 CF3Br이 할론 1301의 분자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할로겐 화합물의 소화 효과가 큰 순서대로 배열된 것은 자, 일단 할로겐 화합물이에요. 자, 할론 소화 약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제 어떠한 소화 효과를 가지고 있냐? 바로 연쇄 반응을 억제하는 바로 부촉매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때 이 소화 효과가 큰 순서대로 배열된 것. 근데 여기서
이 소화 효과가 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것은 자, 분자량이 클수록 예, 소화 효과는 더 큰 거예요. 아시겠죠? 분자량이 클수록 소화 효과는 크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자, 보시면 요오드가 있고 브롬, 염소, 그리고 예, 플로라. 그죠? 이런 게 있는데 불소가 있는데 여기서 분자량을 모르잖아요. 분자량을 모르면 소화 효과가 큰 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이거는 이제 참고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건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소화 효과가 가장 큰 것은 바로 요오드. 예, 요오드고요. 그리고 브롬, 그리고 염소, 불소. 이 순서대로 바로 소화 효과의 크기가 정해지는 거죠. 자, 그리고 참고로 이 4번 같은 경우는 자, 소화 효과의 그 크기 순서와 완전히 반대죠. 예, 반대. 이것은 어떤 순서냐면은 바로 전기 음성도예요. 전기 음성도의 순서입니다. 전기 음성도 또는 친화력. 친화력이라고 하는데 바로 예, 이 소화 효과의 반대 순서가 바로 전기 음성도입니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기 때문에 예, 전기 음성도의 예, 크기 순서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암기하시면 다른 하나는 그 반대이기 때문에 쉽게 암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예, 정답이 되겠습니다. 화재실 혹은 화재 공간의 단위 바닥 면적에 대한 등가 가연 물량의 값을 예, 화재 하중이라 하며 식으로 표시할 경우에는 자,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자, 여기에서 H는 무엇을 나타내는가? 자, H예요, H. 자, 이 공식에서 이 H가 나타내는 것이 자, 무엇이냐? 바로 이 H는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죠. 목재의 단위 발열량. 이 값이 얼마냐면은 자, 킬로그램당 4,500kcal예요. 그래서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 얼마냐면 4,500kcal입니다. 킬로그램당. 이것도 같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목재의 단위 발열량도 같이 암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공식에서 화재 하중을 구하는 공식에서 이 분모에 있는 요 H가 의미하는 것이 바로 목재의 단위 발열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그리고 2번에 이제 가연물의 단위 발열량 나왔죠? 예, 가연물의 단위 발열량이 바로 분자에 있는 요겁니다. H, 예, T로 나와 있는 것이 예, 가연물의 단위 발열량이고요. 그리고 3번에 화재실 내의 가연물의 전체 발열량. 이것이 바로 여기 있는 시그마가 모두 합한 거예요. 합산한 거죠. 예, GT입니다. 이것이 화재실 내의 가연물의 총 전체 발열량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H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목재의 단위 발열량.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아세틸렌가스를 용기에 저장할 경우 봉입하는 물질은 자, 보기 중에서 이제 아세틸렌가스를 용기에 저장할 때 같이 넣는 그러한 물질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일단 3번의 아세톤이 정답이 되겠는데 이 아세틸렌 같은 경우는 이제 고압인 상태에서 매우 불안정해서 폭발의 위험이 있는 그러한 위험물입니다. 아세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때 이 용기에 저장할 때 이제 아세톤이나 이제 다이메틸 포름 아미드를 같이 봉입시키면 바로 안전하게 저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의 아세톤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건축물의 피난 동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이제 해당 문제는 피난 동선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시면 피난 동선은 가급적 단순한 형태가 좋다. 어때요? 피난 동선은 가급적 단순한 형태가 좋다. 맞는 거죠? 이 피난 동선이 복잡하게 돼버리면 바로 피난 속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느려지겠죠? 그러면 더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피난 동선은 가급적이면 단순한 형태가 되어야 하는 거죠. 다음 2번. 피난 동선은 가급적 상호 반대 방향으로 다수의 출구와 연결되는 것이 좋다. 그렇죠? 왜냐면 그 피난구가 하나만 있으면 이제 한쪽이 막혀버렸을 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수의 출구와 연결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 다음 3번.
피난 동선은 복도, 계단을 제외한 엘리베이터와 같은 피난 전용의 통행 구조를 말한다. 3번 틀렸죠. 자, 이렇게 피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자, 우리는 어디를 통해서 피난을 하냐면, 바로 복도나 계단을 통해서 또는 경사로를 통해서 우리는 피난을 해야 돼요. 하지만, 이제 화재가 발생했을 경우에 이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이용하면 안 되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이 엘리베이터가 정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연기로 인해서 우리가 엘리베이터 안에 고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절대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3번이 틀린 설명이고요. 다음 4번, 피난 동선은 수평 동선과 수직 동선으로 구분된다. 맞는 거죠. 그래서 수평 동선 같은 경우는 이제 복도나 계단 같은 경우를 수평 동선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수직 동선에는 이제 뭐가 있어요? 이렇게 수직 동선은 이제 계단. 자, 계단. 그러니까 수평 동선이 아까 복도. 그렇죠? 이제 복도 같은 경우 이런 경우를 이제 수평 동선이 되는 거고요. 이제 수직 동선 같은 경우는 이 계단 또는 경사로 이러한 것들을 통틀어서 수직 동선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피난 동선에는 수평 동선과 그리고 수직 동선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에테르의 공기 중 연소 범위로 1.9에서 48 볼륨 %라고 할 때,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보세요. 자, 연소 범위 또는 폭발 범위라고 하는데, 연소 범위 같은 경우는 연소가 가능한 농도 범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소 농도가 1.9에서 48 볼륨 % 안에 들어갔을 때 연소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그럼 1번에 공기 중 에테르 증기가 48 볼륨 %를 넘으면 연소한다. 틀린 거죠. 48 볼륨 % 이내로 들어와야 연소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48 볼륨 %를 넘게 되면 이게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연소가 불가합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거고요. 2번에 연소 범위의 상한점이, 즉 상한점이 48 볼륨 %이다. 그렇죠. 이거 나와 있죠. 48 볼륨 %가 상한계 또는 상한점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9가 바로 하한점이 되는 거죠. 2번 맞고요. 3번, 공기 중 에테르 증기가 1.9 볼륨 %에서 48 볼륨 % 범위에 있을 때 연소한다. 이거죠. 이게 바로 연소 범위인 겁니다. 맞고요. 4번에 연소 범위의 하한점이 1.9 볼륨 %이다. 1.9가 하한점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연기 감지기가 작동할 정도이고 가시거리가 20에서 30m에 해당하는 감광 계수는 얼마인가? 자, 이것은 이제 감광 계수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이게 어떠한 상태냐면은, 자, 연기 감지기가 작동할 정도의 농도라고 했어요. 연기 감지기가 작동할 정도. 그리고 가시거리가 20에서 30m에 해당하는 것. 바로 감광 계수는 0.1이 되는 거죠. 자, 정답은 3번이고요. 자, 그러면 보기 1번에 0.3 같은 경우에는 건물 내부에 익숙한 사람이 피난에 약간 지장을 느낄 정도의 농도입니다. 그래서 0.3은 약간 피난하는데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지장을 주는 그런 농도고요. 그리고 2번에 0.5 같은 경우에는 어두운 것을 느낄 정도의 농도예요. 어둡다. 이건 좀 어둡다라고 느낄 수 있는 정도 0.5고요. 그리고 4번에 1.0 같은 경우에는 바로 앞이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 그때의 감광 계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기 감지기가 작동할 정도의 농도는 0.1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건물 화재의 표준 시간 온도 곡선에서 화재 발생 후 1시간이 경과할 경우 내부 온도는 약 몇 도씨 정도가 되는가? 자, 1번에 225도씨, 2번에 625, 3번에 840, 4번에 925. 자, 정답은 4번에 925가 정답이 되겠는데, 자, 일단 30분. 자, 30분 후면 화재가 발생하고 30분 후가 지나면 실내의 온도가 대략 840도씨 정도가 됩니다. 3번에 해당하는 거죠. 30분 후. 자, 그 다음에 1시간이 경과하면
1시간이 경과하면 실내의 온도는 약 925에서 한 95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죠. 자, 그리고 이제 2시간 후. 자, 2시간이 지나면 실내의 온도가 대략 1010도씨 정도까지가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1시간이 경과했을 경우에 내부 온도를 물어봤으니까 정답은 4번의 925도씨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철근 콘크리트 내화 구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에 보시면 철근 콘크리트 조로 두께가 5cm 이상인 외벽 중 비내력벽. 자, 그럼 보시면 이게 방화 구조에 대한 문제인데, 자, 보기 1번은 외벽 중에서 비내력벽에 해당하는 기준이에요. 근데 이때 철근 콘크리트 조 같은 경우는 두께가 얼마 이상이냐? 바로 5cm 이상이 아니죠. 자, 여기서 이 5cm 이상이 아니고요. 외벽 쪽 비내력벽 같은 경우에는 7cm 이상이죠. 그렇죠? 7cm 이상이 맞습니다. 자, 1번이 틀렸고요. 그리고 2번, 3번, 4번 같은 경우는 바로 벽에 대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철골 철근 콘크리트 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이다. 맞는 거죠. 그렇죠? 맞는 요거 10cm 이상 맞고요. 다음 3번에 철근 콘크리트 조로서 두께가 10cm 이상인 벽. 이것도 맞죠. 10cm.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조 또는 철골 철근 콘크리트 조는 똑같이 10cm 이상이 맞습니다. 그리고 4번에 벽돌 조로서 두께가 19cm 이상인 벽. 이것도 맞는 거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외벽 쪽 비내력벽의 기준에서 이 철근 콘크리트 조 같은 경우는 두께가 7cm 이상이 돼야 맞는 겁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단백포 소화약제의 특징이 아닌 것은, 자, 보기 1번부터 보실게요. 자, 소화약제, 단백포, 포소화약제의 종류 중 하나인 단백포 소화약제인데, 이 단백포 소화약제 같은 경우에는 바로 동물성 단백질에서 추출한 성분을 기반으로 만든 그러한 소화약제죠. 주로 유류화제에 이용을 많이 하는 그러한 소화약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1번에 내열성이 우수하다. 그래서 이거는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로 성분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내열성이 우수한 것이 맞고요. 다음 2번에 유류에 대한 유동성이 나쁘다. 유동성. 그러니까 흐름이죠, 흐름. 유류에 대한 유동성이 나쁘다. 이것은 합성포보다 속도가 느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3번에 유류를 오염시킬 수 있다. 이것도 동물성 단백질을 성분으로 했기 때문에 유류와 섞였을 때 그 유류를 어떻게 오염시킬 수가 있는 그런 소지가 있습니다. 3번도 맞는 거고요. 4번, 변질의 우려가 없어 저장 유효 기간이 제한이 없다. 아니죠. 이 단백포 소화약제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효 기간이 있는 거죠.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이 없는 것이 아니고 유효 기간이 바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연 발화 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자연 발화 방지 대책이 아닌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1번. 저장실의 온도를 낮게 유지한다. 저장실의 온도를 낮게 유지한다? 그렇죠. 맞는 거죠. 저장실의 온도가 높으면 자연 발화가 잘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장실의 온도는 낮게 유지하는 것이 맞고요. 2번, 저장실의 환기를 원활히 시킨다. 자, 환기를 잘 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기를 잘 시키면 그만큼 열 축적을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도 방지 대책이 맞고요. 3번, 촉매 물질과의 접촉을 피한다. 자, 촉매 물질과 접촉을 하게 돼버리면 바로 이 산화 반응을 뭐 할 수 있어요? 이 촉매 물질과의 접촉을 피하면 산화 반응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자연 발화를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4번, 저장실의 습도를 높게 유지한다? 틀렸죠? 자, 습도가 높다는 거는 그만큼 수분이 많다는 건데, 여기서 이 수분에 의해서 물질이 어떻게 되겠어요? 산화가 되면서 발열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연 발화를 방지하려면 저장실의 습도를 가급적 습도를 낮게 유지해야 방지할 수가 있는 거죠.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소화약제의 방출 수단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자, 소화약제의 방출 수단에 대한 그러한 문제입니다. 자, 1번에 액체 화학 반응을 이용하여 발생되는 열로 방출한다. 자, 1번 틀렸죠? 예, 발생되는 열이 아니라 이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바로 압력의 차이나 또는 기화작용 또는 바로 기계적인 장치에 의해서 소화약제가 방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발생되는 열로 방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2번, 기체의 압력으로 폭발, 기화작용 등을 이용하여 방출한다. 자, 여기서 이 기화작용은 맞는 거죠. 기화작용은 맞지만 이 폭발을 이용해서 방출하는 것은 아니죠. 2번 틀렸고요. 3번, 외기의 온도, 습도, 기압 등을 이용하여 방출한다. 이것도 아니죠. 그래서 이 소화약제 같은 경우는 외부 환경 조건과 무관하게 설계가 되었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온도나 습도, 기압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방출할 수 있습니다. 3번 틀렸고요. 다음 4번, 가스 압력, 동력, 사람의 손 등에 의하여 방출한다. 4번이 맞는 거죠. 그래서 가스 압력 같은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뭐 질소가스나 CO2를 이용해서 방사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동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뭐 펌프, 이제 수계 소화 설비 같은 경우는 펌프로 이제 방사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의 손 같은 경우는 뭐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가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소화기, 그렇죠? 분말 소화기. 그럼 분말 소화기 같은 경우는 사람의 손에 의해서 방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동일한 조건에서 증발 자멸이 가장 큰 것은? 자, 증발 자멸입니다. 증발 자멸. 우리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쉽게 답을 고를 수 있어요. 바로 4번의 물이죠, 물. 왜냐면 이 물 같은 경우는 증발 자멸이 크기 때문에 바로 냉각 소화 효과가 뛰어나다라는 것을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물이 가장 증발 자멸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가, 자, 칼로리가 아니라 줄이죠, 줄. 그래서 이 물의 증발 자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 얼마였어요? 바로 539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었죠. 이것은 단위가 칼로리일 때 그때는 539지만 이거를 이제 킬로줄로 바꾸면 값이 달라지죠. 우리는 이걸 많이 암기를 하고 계실 거예요. 539. 자, 그러면 질소 같은 경우는 이게 정확하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자, 증발 자멸이 여기 한 199 정도 돼요. 199. 단위는 이거예요. 단위. 킬로줄 퍼 킬로그램. 199 정도 되고요. 그리고 할론 1301 같은 경우는 119 정도. 119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가 574입니다. 이게 574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물이 2245입니다. 2245. 대략적인 값입니다. 그래서 딱 누가 봐도 물이 가장 큰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증발 자멸이 가장 큰 것은 4번의 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중 방화 구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맞는 거죠.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이내로 한다. 구획한다. 맞는 거고요. 2번,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 면적 1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2번이 틀렸죠. 11층 이상의 층 같은 경우에는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 이내가 아니고요. 얼마죠? 200제곱미터 이내죠.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구획합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방화 구획으로 사용되는 60분 플러스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맞는 거죠? 자, 언제나 개방 상태가 아닙니다.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음 4번, 주요 구조부는 불연제 또는 내화 구조로 구성되어야 한다. 4번 맞는 설명이죠.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건축 방화 계획에서 건축 구조 및 재료를 불연화하여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공간적 대응 방법은? 자, 보시면 문제에서 건축 구조 및 재료를
불연화해서 자,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공간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기 중에서 1번의 회피성, 2번의 도피성, 3번의 대항성, 4번의 설비적 대응. 자, 일단 보기 중에서 공간적인 대응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1번부터 3번에 해당되는 거죠. 자, 1번, 2번, 3번이 바로 공간적 대응 방법에 해당이 되고요. 4번은 공간적 대응 방법이 아닌 설비적인 대응 방법입니다. 4번을 정답하시면 안 되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1번, 2번, 3번 중에 하나인데 이 중에서 자, 건축 구조 및 재료를 뭐한다? 불연화한다. 불연화. 그러니까 연소가 불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회피성 대응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도피성. 자, 도피성이나 회피성이나 거의 유사한 개념이죠. 회피한다, 도피한다. 그러니까 회피 같은 경우는 피하는 거고요. 도피는 도피도 뭐가 있어? 이건 피난하는 거죠. 그래서 도피성 대응 같은 경우는 바로 피난 설비 같은 경우가 되는 거고, 대항성, 대항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화 구획 또는 뭐 화재 방어 이런 것을 이제 대항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건축 구조 및 재료를 불연화해서 화재를 미연에 방지하는 그러한 공간적인 대응 방법은 바로 회피성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보일 오버 현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일단 이 보일 오버 같은 경우는 유류 화재에서 발생하는 그러한 현상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자, 이 보일의 뜻이 뭐냐? 보일은 바로 끓는다. 끓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탱크가, 잘 보세요. 탱크가 이렇게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탱크가 이렇게 있을 때, 자, 이 탱크에, 자, 물과 기름이 섞여져 있는 에멀전입니다. 에멀전. 섞여 있는.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있고요. 물이. 그리고 이제 기름이 같이 섞여 있어요. 기름과 물이 섞여 있어요. 그럼 화재가 발생하면 이 탱크가 어떻게 돼요? 가열되겠죠? 그럼 가열되면은 이 온도가 100도씨는 그냥 넘겠죠. 화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자, 이 물 같은 경우는 100도가 끓는 점이죠. 자, 100도가 되면 이 아래쪽에 있는 물이 끓어버려요. 물이 끓으면 어떻게 돼요? 물이 끓으면 바로 기화하죠? 증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이 기화를 하면 부피가 약 1600배에서 1700배까지 어떻게 돼요? 더 팽창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물이 증발하면서 같이 섞여 있던 이 기름이 탱크 밖으로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4번 보세요. 탱크 저부의 물이 급격히 증발해서 기름이 탱크 밖으로 뭐를 동반한 거예요? 화재를 동반하여 방출하는 현상이다. 이것이 바로 보일 오버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 물의 기화열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자, 기화열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증발열을 말하는 거죠. 자, 근데 기화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열에는 그 자멸, 자, 보세요. 열에는 자멸이 있고요. 그리고 현열이 있죠, 현열. 그래서 먼저 자멸 같은 경우는 자, 온도는 안 변합니다. 온도는 변화 없고 상태만 변하는 것이 자멸이고요. 자, 반대로 현열은 상태는 안 변하고 온도만 변하는 것이 바로 현열이죠. 그때 이 기화열에 해당하는 것이 뭐예요? 기화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자멸이죠, 자멸. 즉 온도 변화는 없고요. 온도 변화 없이 상태만 변하는 것을 자멸이라고 하는데, 이 기화열 자체가 바로 자멸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기화열. 그럼 우리 물의 증발 자멸 얼마였죠? 여기 문제에도 나왔지만 539칼로리죠? 539칼로리 per 그램, 정확히 하자면 539인데 이 기화열은 뭐겠어요? 기화라고 하는 것은 물이 수증기로, 즉 액체가 기체화되는 것이 기화죠. 그렇죠? 물이 뭐로? 수증기로. 자, 그럼 여기서 보세요. 보기 중에서 물이 수증기로 바뀌는 케이스가 어디 있나 보세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물로 변하는 거죠. 0도씨의 물 1g이 100도씨의 물로 변한다? 자, 보세요. 상태 변화 없이 온도만 변했죠. 이건 뭐예요? 이것은 바로
현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럼 얼마겠어요? 이거 굳이 구하자면 얼마예요? Q는 CMT죠. Q는 CMT. 자, 물의 비열이 1이고요. 질량이 1g이죠. 그리고 온도 변화 100도씨. 그러면 얘는 100칼로리/g이 되는 겁니다. 100칼로리/g. 이거는 자멸이 아니고 현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2번은 100도씨의 물이, 자 보세요. 100도씨의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데에 539.6칼로리의 열량이 필요하다. 자, 물에서 수증기로 변했죠?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기화죠, 기화. 그렇기 때문에 2번이 물의 기화열을 바르게 나타낸 거라고 볼 수 있죠. 2번입니다, 2번.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자, 3번은 물이 얼음이죠, 얼음. 물이 얼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액체가 고체로 바뀐 거죠. 해당 안 되겠죠? 액체가 고체로 바뀐 거니까. 그 4번은 얼음이 물로 변했대요. 고체가 액체로 변한 거예요. 용해지, 용해. 녹은 거니까. 그래서 기화열에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 바로 기화열에 대한 설명이 맞는 거죠. 니트로셀룰로스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여기서 니트로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이제 화약이나 도료 또는 인화성 물질의 원료로 사용하는 이제 그러한 물질이 되겠는데, 자, 1번에 질화도가 낮을수록 위험성이 크다. 자, 질화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질소의 함유율을 말하는 건데, 자, 질화도가 뭐할수록, 질화도는 낮을수록, 질화도는 높을수록 위험성이 큰 겁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설명이죠. 질화도가 높을수록 위험성이 크다. 1번이 틀렸고요. 2번, 물을 첨가하여 습연시켜 운반한다. 맞습니다. 니트로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이 건조 상태에서 매우 인화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물을 첨가해서 운반을 해야 맞습니다. 다음 3번, 화약의 원료로 쓰인다. 자, 이게 니트로셀룰로스가 전부 다 화약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질화도가 높은 것들만 이렇게 화약의 원료로 쓰고 있어요. 맞는 거고요. 4번, 고체이다. 자, 니트로셀룰로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 바로 매우 가벼운 가루 형태나 아니면 얇은 필름 형태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고체이다는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1번입니다. 질화도가 높을수록 위험도는 높다. 정답은 1번입니다.